경주님, 저의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생님. 자,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읽어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현재 읽어드리고 있는 책은 이기주 작가님의 한때 소중했던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산문집이고요. 지금은 중간 정도까지 읽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마저 하나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감정과 생각의 총합. 광화문에 있는 K문고에서 심야 책방이라는 행사를 마치고 서점을 빠져나왔다. 서점 앞 계단을 막 오르려는데 노 부부가 옥신각신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마음속에서 묘한 호기심이 돋아났다. 그 호기심이 내 걸음의 속도를 늦추게 했다. 나를 제외한 모든 게 바삐 돌아가는 시간 속에서 온기 있는 장면을 마주칠 때면 눈을 떼지 못하게 된다. 나는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를 흉내내듯 뒤로 걸으며 노부부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주고받는 따뜻한 대화가 밤 공기를 가르며 낮게 퍼지면서 광화문 주변을 물들였다. 여보, 이왕 서점에 왔으니 책도 읽고 조금만 더 있다가 갑시다. 할머니가 미간을 찌푸리며 발을 동동 굴렸다. 영감도 참, 책은 집에도 많잖아요. 아니, 이런 데서 보는 건 또 달라요, 달라. 할아버지가 서점으로 발걸음을 돌리려는 찰나 할머니가 체념하듯 못소리로 말했다. 의자에 계속 앉아 있었더니 허리가 너무 아파요. 빨리 가서 눕고 싶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불이 나게 몸을 돌렸다. 아프면 안 되지. 책은 집에 가서 볼게요. 어서 집으로 갑시다. 종종 이런 광경을 볼 때마다 나는 사랑이 감정을 의미하지 않을 거란 확신이 든다. 사랑을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은 감정과 생각이 아닐까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상대방에 대한 생각과 살핌없이 감정만 앞세우는 사랑은 감정이 식는 순간 쉽게 붕괴한다. 반대로 상대를 향한 생각은 가득하지만 감정이 결여된 사랑은 공허하기 짝이 없다. 이는 사랑은 사람과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라는 사전적 정의의 정면으로 배치된다. 사랑은 감정의 총합과 더불어 상대를 향한 생각의 총합이 아닐까 싶다. 사랑이라는 낱말이 생각할 사와 헤아림을 의미하는
양을 조합한 사량에서 유래했다는 썰이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가 아닐까. 돌아보면 난 누군가에게 한눈에 반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내가 겪은 사랑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분출이 아니라 안에서 비축된 것이 밖으로 새어나오는 방출의 과정을 거치곤 했다. 시간이 걸렸고 나름의 고민이 필요했다. 그래서 좋아하는 감정 안에 내재된 확신과 의심 사이에서 열렬히 투쟁했다. 둘 중 어느 쪽으로 걸음을 옮겨야 할지 몰라 방황도 했다. 그렇게 복잡하고 미묘한 상태를 이어가다 보면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 그녀를 바라볼 때 내 가슴에 차오르는 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은 그렇게 그 사람을 향해 감정과 생각의 총합이 충분히 축적되고 나서야 내 마음은 사랑이라는 눈금에 도달했던 것 같다. 그랬던 것 같다. 원래 책 읽어주는 방송을 좋아하는데 오늘은 듣다가 좋을 것 같아서 자러 가볼게요. 경주님도 잘 자요. 지연님 잘 자요. 첫 번째 이야기 읽어드렸고요. 세상 노부부가 되게 사랑스럽네요. 저는 이런 모습이 되게 좋아요. 제가 전에 한번 비슷한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었는데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출근길에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지하철에. 근데 노부부 두 분이 그 곳에 타셨어요. 진짜 사람 많은 그 지하철에 어디론가 가시는 것 같았는데 진짜 노부부셨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할아버지 어깨에 머리를 이렇게 기대서 버티면서 겨우겨우 서서 지하철을 타고 가시는데 저렇게 늙어서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마리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전. 그래서 노부부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면 항상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바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모두는 수집가. 작가는 문장을 모으고 화가는 이미지를 모은다. 어디 시인과 소설가, 그리고 그림 그리는 사람만 그러할까? 가령 세탁소 주인은 옷을 세탁만 하는 게 아니라 세탁물에 대한 이치와 옷에 깃든 의미까지 모으는 사람일 것이다. 전에 살던 동네에는 30년 넘게 세탁소를 운영한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어느 날 내게 꽤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낡은 옷 곳곳에는 옷 주인의 삶이 묻어 있다. 바지와 치마의 윗부분 한쪽에 허름한 자국이 있으면 거의 매일 크로스백을 메고 다니거나 짐을 자주 운반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고 한다. 한여름에 두꺼운 점퍼를 수선하러 오는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어시장이나 냉동창고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들에게 점퍼는 추위뿐 아니라 삶을 견디게 해주는 갑옷일 테니 더 특별히 신경 써서 세탁 혹은 수선을 한다고 할아버지는 말했다. 우리는 모두 이런저런 사물과 사물의 이면을 찾아 모으는 수집가임이 틀림없다. 저마다 애지중지 여기는 대상과 모으려는 목적만 다를 뿐이다. 기운이 아니라 기분으로. 서점을 그럴듯하게 일컫는 표현이 꽤 많은데 나는 그 중에서 영혼을 파는 가게라는 말을 가장 좋아한다. 서점에는 단순히 책만 있는 건 아닐 것이다. 서점 하나에는 그곳에 꽂혀 있는 책만큼이나 다양한 사연이 담겨 있다. 한 권의 책이 잉크와 종이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작가와 편집자와 출판 디자이너와 서점 직원의 시간과 노력이 배어 있듯 하나의 서점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쌓여 있고 우리가 갈구하는 것들이 무수하게 숨어 있다. 혹자는 서점을 일컬어 서림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책으로 이뤄진 숲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그럴까 내 삶이 현실의 칼날에 가차없이 베이는 날이면 나는 어김없이 서점을 찾는다. 서점으로 빨려 들어가 작가들이 펼쳐놓은 활자의 숲을 걷다 보면 내 어깨를 짓누르는 무언가를 내려놓거나 반대로 삶의 요긴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품게 된다. 조금 과장하면 난 1년 365일 가운데 300일 정도 서점에서 시간을 보낸다. 서점을 어슬렁거리며 신간과 구간을 마음껏 펼쳐보고 책을 한 권 구매한 다음 구석지인 곳에 자리를 찾고 활자를 읽는다.
더욱이 난 집필실이나 작업 공간이 따로 없다. 집에선 다락방에서 글을 쓰되 밖에선 서점과 서점 근처에 있는 카페를 돌아다니며 원고를 작성하고 업무를 처리한다. 이를 측은하게 바라보지는 마시길. 일하는 공간이 따로 없다는 것은 모든 장소가 일하는 공간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니까. 서점에서 내 책을 읽는 독자가 시야에 들어오는 날이면 슬쩍 말을 걸어보기도 한다. 독자는 정신적 혹은 물리적 의미로서의 곁을 잠시 작가에게 내어주는 고마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물론 가끔은 정말 이기주 작가세요? 에이, 출판사 직원이죠? 같은 반응이 튀어나오기도 하지만 말이다.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삶의 고갱이를 서점에서 얻어오는 날도 있다. 삶의 본질과 이치 같은 것을 굳이 멀고 특별한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때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학설이 아니라 집 근처 편의점 직원과 부동산 중개인의 말 한마디를 귀담아 들으면 실물 경기를 쉽게 가늠할 수 있다. 때론 저명한 철학자의 저서를 탐독하면서 밑줄 친 문장이 아니라 출근길에 부모가 던지시 던지는 당부 한마디에서 인생의 본질을 헤아릴 수 있다. 소박하고 가까운 것에서 크고 원대한 것으로, 지업에서 본질로, 일상에서 인생으로 생각의 영역을 확장할 때 우린 삶의 정수에 바짝 다가설 수 있다. 한 번은 서울 반포에 있는 서점에서 독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삶의 이치 하나를 길어 올릴 수 있었다.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고 자기를 소개한 어르신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실례합니다. 이기주 작가님 맞죠? 책 잘 읽었어요. 정말 서점을 방황하시네요. 하하, 네, 그럼요. 작가님, 만나면 꼭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약국을 운영한 지 30년 가까이 됩니다. 매일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약을 지어주는데요. 조제한 약을 건넬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글쎄요. 대부분 사람은 기운으로 사는 게 아니라 기분으로 살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린 의기소침한 누군가에게 기운 좀 내 라고 말하지만 정작 삶을 이끄는 것은 기운이 아니라 기분이 아닐까 싶어요. 어르신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나는 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마터면 손뼉을 치며 환호할 뻔했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얼떨결에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고 알몸으로 뛰쳐나오며 유레카를 외칠 때 꼭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누구도 기분과 기운에 대해 이렇게 명쾌하게 짚어내지는 못할 거란 생각이 들었다. 머릿속에 복잡하게 얽혀있던 생각의 실타래가 풀리는 듯했다. 어르신과 인사를 나눈 뒤 나는 비디오 테이프를 앞으로 되감듯 삶을 되새겨 보았다. 뭐랄까, 기분이 뭉개진 탓에 기운을 내지 못했거나 기분을 추스려 겨우 기운을 낼 수 있었던 기억들이 30분 넘게 기다렸는데 승객을 많이 태워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정류장을 통과하는 광역버스처럼 내 머릿속에서 쌩 하고 스쳐 지나갔다. 성석재 작가는 소설집 미리도 괴리도 없이에서 인간은 사랑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랑의 산물이고 사랑을 연료로 작동하는 사랑의 기계이다 라고 했다. 이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얘기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인간은 기분이 나쁘면 기운을 낼 수 없는 기분의 산물이고 기분을 연료로 하는 기분의 기계이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기분에 따라서 기운이 좌지우지 되니까. 그쵸. 다음 이야기 마저 읽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읽어 드릴게요. 오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짧은 글이고요. 앞에 글보다는 이 글 끝으로 다시 소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밤마다 서성이는 그림자들. 차를 몰고 귀가할 때면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사거리에서 비보 좌회전을 해야 한다. 신호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에 습관적으로 고개를 돌려 단지 입구 쪽을 관찰하곤 하는데 그때마다 자녀와 배우자의 귀가를 기다리면서 정문 근처를 서성이는 이들을 볼 수 있다. 언뜻 비치는 달빛의 안해를 받으며 고생했다, 저녁 먹어야지 처럼 가슴에서 뜨뜻하게 되어서 건져 올린 문장을 마음에 품은 채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 이들의 실루엣은 모두 공평하게 순결하고 아름답다. 그들의 그림자 위로 달빛마저 쏟아지는 모습을 바라보노라면 각박한 현실에 잔뜩 오그라들었던 몸과 마음이 부채살 펴지듯 활짝 부풀어 오르는 기분이 든다. 그때마다 생각한다. 밤늦게 소중한 사람을 기다리는 이들이
어둠을 향해 내뿜은 온기가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들은 달에서 빛을 끌어와 사랑하는 사람에게 힘껏 던져주고 있는 게 아닐까. 밑도 끝도 없는 어둠 속에서 우리가 간혹 방향을 잃고 버둥거리더라도 밤을 찢어가며 내달리는 이유는 어둠 너머에서 사람들이 서성대면서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니 삶이 팍팍하고 쓸쓸할수록 푸르스름한 달빛 아래에서 하염없이 서성이는 그림자를 떠올려 봄직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줌 온기를 던져주는 사람의 얼굴을 우린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나를 버티게 하는 사람은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읽어 드릴게요. 지금까지 읽어 드렸던 책은 이기주 작가님의 한때 소중했던 것들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산문집이고요. 산문집은 실제 겪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작성해야만 산문집이죠. 책은 매주 일요일 2부 방송 때 10시 넘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다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